나는 장남의 아내로 시집을 왔다. 그 시절은 누구나 그랬다. 장남과 결혼한 여자는 당연히 시부모님을 모시고 시동생들을 거두며 살아야 했다. 지금의 젊은 세대가 들으면 고개를 갸우뚱할 법한 일이지만 그때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운명이었다. 나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결혼하자마자 층층시야 시댁 식구들이 북적이는 집에서 신혼을 시작했다. 작은 방 하나가 나와 남편의 전부였다. 아침이면 부엌에서 들려오는 어머님의 잔소리, 저녁이면 술에 취해 들어오는 시동생의 휘청거림까지 그 모든 것을 견뎌내야 했다. 다행히도 남편은 좋은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입사했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 높은 자리까지 올라 결국 정년을 맞이했다. 남편 덕분에 경제적인 불안은 크게 없었다. 그러나 나는 그저 집을 지키는 가정주부였다. 표면적으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을지 모른다. 하지만 사실은 달랐다. 우리 집안의 부는 내가 쌓아 올린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신혼 초부터 나는 발로 뛰었다. 그 시절엔 임장이라는 말조차 생소했지만 나는 집값이 오를 만한 동네를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며 끊임없이 발품을 팔았다. 이사를 가고 또 다시 짐을 싸서 다른 곳으로 옮겼다. 아이들이 어릴 적에는 이삿짐 속에서 책가방을 찾고 분주히 짐을 풀며 다음날 등교 준비를 해야 했다. 그 과정이 고단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다. 그러나 나는 미래를 보았다. 더 나은 집, 더 안정된 삶을 위해 참고 또 참고 견뎠다. 그렇게 몇 차례의 이사를 거듭한 끝에 결국 우리는 강남에 집을 마련했다. 지금이야 강남이라고 하면 모두가 부러워하지만 그때만 해도 강남과 강북의 격차는 지금처럼 크지 않았다. 운이 좋았다. 그리고 조금은 내 눈이 앞을 내다본 덕이기도 했다. 그 선택이 우리 가정을 단단하게 지탱해 주었다. 나는 아들과 딸 두 아이를 두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두 아이 모두 공부를 잘해 주었다는 것이다. 아들은 대학을 졸업한 뒤 아버지를 닮아 대기업에 들어갔다. 딸은 독일로 유학을 갔고 그곳에서 같은 유학생을 만나 결혼해 자리를 잡았다. 주변 사람들은 늘 말했다. 그래도 딸이 있어야 한다고. 나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이제야 알겠다. 그 말이 결코 헛소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큰아들은 어릴 적엔 참 애교도 많고 엄마밖에 모르던 아이였다. 내 손을 꼭 잡고 어린이집에 다니던 모습,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오며 엄마 나 잘했지? 하던 웃음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그러나 아이가 자라면서 그 애교는 하나둘 사라지고 차갑게만 느껴지는 태도가 남았다. 물론 내 탓도 있었으리라. 나는 성격이 엄했다. 아이들 교육에는 유난히 집착했으니 아들이 반발심을 가졌을 수도 있다. 그래도 나는 늘 아들을 믿었다. 언젠가는 다시 따뜻하게 다가올 것이라 기대했다. 시간은 흐르고 아들이 결혼을 한다며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다. 솔직히 말해 마음에 쏙 들지는 않았다. 내가 원했던 며느리 상과는 거리가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딱히 반대할 이유도 없었다. 두 사람의 눈빛을 보니 서로를 진심으로 좋아한다는 것이 느껴졌다. 결국 그들은 결혼했다. 동생인 딸보다 한참 늦은 결혼이었다. 딸은 독일에서 먼저 아이를 낳았다. 그래서 우리의 첫 손주는 영상통화 속 화면에서만 자라났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쁜 아이였지만 우리는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 한번 독일에 가서 안아본 기억이 남아있을 뿐이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부부에게도 아이가 생겼다. 초기에 아픔이 있어 유산을 한번 겪었지만 다시 건강한 손녀를 낳았다. 그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제는 우리도 가까이서 손녀를 돌보고 살을 부리며 사랑을 쏟을 수 있겠구나. 그 희망이 마음을 채웠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아들 부부는 손녀를 보러 가려는 우리에게 반드시 먼저 허락을 구하라고 했다. 물론 며느리가 불편할까봐 그렇게 배려하려 했지만 막상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아들은 여전히 차가웠다. 내가 손녀를 안으려 하면 어머니 손은 씻으셨어요? 그 옷은? 하며 머뭇거리며 만류했다. 뽀뽀는 말할 것도 없었다. 마치 남의 집 아기를 보는 듯 멀찍이 떨어져 바라봐야만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면 나는 남편에게 하소연했다. 당신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눈치를 보면서 손녀를 봐야 하는 거야? 당신 눈에도 내가 더러워 보여. 난 이런 대우는 정말 처음이야. 더군다나 내 자식이. 남편도 서운했지만 그나마 나를 위로하려 했었다. 여보, 요즘 애들은 다 그래. 괜히 며느리 불편하게 만들지 말고 그냥 기다리자. 그렇게 말하며 입을 다물곤 했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남편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서운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손녀를 보고 싶어 오랜만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얘야, 안 본 지 오래됐는데 이번 주말에 손녀 좀 보러 가도 될까? 그러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어딘가 뚱했다. 그러세요. 그런데 드릴 말씀이 좀 있으니까 저녁에 보시죠. 나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뭔가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려줄 것만 같은 예감이 밀려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녀를 본다는 설렘이 더 커서 남편과 함께 약속된 시간에 아들 집을 찾았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손녀는 여전히 눈부시게 예뻤다. 작은 손을 까딱이며 웃는 모습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다. 그러나 안으려는 내 팔을 이번엔 며느리가 막았다. 어머니, 서연이 아직 어려서. 그 한마디가 가슴을 또 한 번 시리게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퇴근해 집에 들어왔다. 며느리는 피곤하다며 밖에서 식사하시죠라고 권했다. 우리는 아들 집 근처의 허름한 해장국집으로 들어갔다. 소박한 나무 탁자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뚝배기, 그리고 묘하게 무거운 공기. 숟가락이 국그릇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공간을 메웠다. 나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요즘 회사는 어떠니? 힘들진 않니? 아들은 짧게 대답했다. 그럭저럭이요. 대화는 자꾸만 끊겼다.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말을 아끼고 있는 듯 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즈음 아들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어머니, 아버지, 이제 두 분만 계시잖아요. 그런데 강남에 있는 그 큰 집이 꼭 필요하신가요? 나는 순간 숟가락을 놓칠 뻔했다. 아들은 담담하게 그러나 너무나 당당한 목소리로 이어갔다. 그 집을 팔아서 저희도 강남에 아파트 하나 마련해 주세요. 서연이도 앞으로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하니까요. 아니면 좀 더 큰 아파트 사서 같이 사셔도 되고요. 순간 내 심장은 쿵 내려앉았다. 그토록 차갑게 굴던 아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 이런 요구를 꺼내다니. 언젠가는 물려줄 재산이라는 건 나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직접적으로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요구를 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들의 말투에는 동생에 대한 배려도 부모의 노후에 대한 걱정도 없었다. 마치 계산기를 두드리듯 담담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숟가락만 만지작거렸다. 그 순간 나는 느꼈다. 우리가 이토록 열심히 살아온 세월이 한순간에 가볍게 치부되는 듯한 쓰라림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 가슴은 먹먹했다.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남편 역시 불 꺼진 천장을 바라보며 긴 한숨만 내쉬었다. 자식이란 게 대체 뭘까? 나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그 후에도 아들은 만날 때마다 물었다. 생각 좀 해보셨어요? 빨리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마치 거래를 재촉하듯 자꾸만 답을 요구했다. 남편과 나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물론 언젠가는 물려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우리는 아직 건강했고 무엇보다 아들은 젊었다. 스스로 땀 흘려 이룰 수 있는 시기였다. 부모의 재산에 기대기보다 자기 힘으로 뿌리내리는 것이 옳다고 믿었다. 결국 남편이 아들에게 말했다. 아직은 아니다. 내가 젊고 창창하니 너희 힘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라. 엄마가 시집 와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지 않니? 엄마가 일군 거고. 내 엄마가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 동생도 있는데 지금 당장은 그럴 생각이 없다. 아들은 묵묵히 듣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며칠 뒤 남편의 휴대전화로 장문의 문자가 도착했다. 아버지, 정말 서운합니다. 제가 장남이라 부모님에 대한 책임감, 우리 서연이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그렇게 비싼 강남의 집을 두 분이서만 사시는 게 과연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독일에 있는 동생은 어차피 한국에 들어와 살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서 풍요롭게 잘 살고 있는데 왜 굳이 걱정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어차피 물려주실 재산이잖아요. 좀 일찍 당겨서 준다고 잘못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너무 서운해서 당분간은 뵙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서연이 보러 오시는 건 좀 자제해 주세요. 그 메시지를 읽은 순간 나는 손이 덜덜 떨렸다. 그리고 그 말 속에 부모님에 대한 책임감은 대체 어디 있다는 거지? 그러나 더 큰 충격은 남편에게서 나타났다. 남편은 말없이 휴대폰을 내려놓고 이틀 동안 나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그의 굳게 담은 입술 멍하니 먼 산을 바라보는 눈빛은 내 마음을 찢어놓았다. 마침내 남편이 입을 열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키운 걸까?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그 목소리는 허탈하고 동시에 절망에 가까웠다. 그날 이후 우리는 삶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다. 자식에게 목매는 대신 우리 둘만의 시간을 살아가기로 했다. 남편과 나는 스포츠 댄스를 배우러 다녔고 골프 연습장에도 함께 갔다. 처음엔 어색해서 힘들었지만 오히려 그 시간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이어주었다.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손녀에 대한 갈증은 보육원 봉사로 풀기로 했다. 그렇게 풀릴까 의문도 있었지만 아이들의 작은 손을 잡고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아주는 순간 마음 한켠의 공허함이 조금씩 사라졌다. 아이들의 웃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이었고 하루하루가 충만해졌다. 시간은 흘렀다. 아들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다. 죄송하다는 말은커녕 생일 축하 한마디조차 들을 수 없었다. 딸과의 영상통화로 외로움을 달래며 지내던 어느 날 남편이 불쑥 내게 물었다. 여보, 봉사 다니면서 느끼는 게 있어? 세상엔 참 불쌍한 아이들이 많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닐 텐데, 그런데 그 아이들이 왜 이렇게 고단해야 하는 걸까? 당신은 어때? 나는 순간 대답을 망설였다. 나도 그래. 마음이 아려. 아이들 잘못은 아닌데 세상이 너무 가혹하지.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더는 말을 잇지 않았다. 대신 며칠 동안 말수가 부쩍 줄어들었고 먼 산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었다. 나는 그 눈빛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결심을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결국 그날이 왔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나를 불렀다. 여보, 우리 이혼하자. 그 한마디에 나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뭐라고?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왜 이혼을 해? 내 목소리는 떨렸고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다. 남편은 담담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재산을 반으로 나누자. 당신 몫은 당신이 알아서 아들에게든 딸에게든 물려주면 되고, 나는 내 몫을 남겨서 삶에 필요한 만큼만 남기고 나머지는 보육원 아이들에게 기부하고 싶어. 아이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주고 싶어. 여보, 이게 내 마지막 소망이야. 그런데 당신에게 미안해서 그렇게 같이 하자는 말은 못하겠어.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남편이 얼마나 깊이 고민해 왔는지를. 그는 늘 조용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한번 결심하면 절대 흔들리지 않았다. 그 강단 있는 모습이 때로는 무섭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의 말은 단순한 충동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가슴속에서 자라온 결심이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혼이라니 그건 말도 안 돼. 하지만 당신 마음 나도 존중할게. 당신 뜻을 함께 하겠어. 우리는 집을 내놓았다. 오래도록 살던 강남의 집은 이미 상상도 못할 가격이 되어 있었다. 그 집 한 채가 우리가 걸어온 세월의 무게를 증명해주는 듯 했다. 우리는 그 돈의 절반을 보육원에 기부하기로 했다. 남은 절반으로는 보육원 근처에 좋은 아파트를 구해 다시 삶을 시작했다. 서울과 그리 멀지 않은 곳이다. 아이들에 대한 미련이 없었다면 거짓말이다. 그래도 부모니까 언젠가는 아들에게도 나눠줄 생각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었다. 아직은 아니었다. 남편은 딸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독일에 있던 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곧 울먹이며 말했다. 아빠 정말 잘하셨어요. 아빠는 제가 존경하는 가장 멋진 분이에요. 남편은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평생 묵묵히 가족을 위해 살아온 그가 딸의 한마디에 어린아이처럼 감동받은 것이다. 그러나 아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만 지금 당장은 말하지 않기로 했다. 아마 훗날 후회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후회조차 우리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제 우리의 삶은 달라졌다. 아침이면 둘이 함께 산책을 하고 낮에는 봉사활동으로 시간을 채운다. 저녁이면 소박한 식탁 앞에서 서로의 하루를 나눈다. 비록 자식에게서 받은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아이들의 맑은 웃음이 그 상처 위에 새 살을 태워주었다. 나는 가끔 생각한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이란 과연 무엇일까? 피 한 방울 나눈 자식이라 해도 마음이 멀어지면 남보다 더 낯설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이제야 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들에게도 따뜻한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깨달았다. 인생의 후반부는 오롯이 나와 남편, 우리 둘의 몫이라는 것을. 자식이 아닌 오로지 우리 두 사람이 만들어가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는 멋지게 살기로 했다. 비록 세상은 우리를 부모로만 기억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부모라는 이름에만 매이지 않으려 한다. 한 인간으로서, 서로의 벗으로서, 그리고 세상 아이들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남은 삶을 살아가려 한다.